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일 하반기 첫날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워낙 6월 달이 뭐 최악의 한 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13% 빠졌고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장중에 25% 빠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11%로 끝났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6월달 하락은 어, 코로나에 한번 감염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약을 먹고 뭐 이렇게 꿀물도 마시고 해도 약 기운이 또 싹 사라지고 나면 계속 아프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낫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을 줬었잖아요. 그러다가 딱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낫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시장도 참 징하다. 예, 3월, 4월, 5월, 1월 달부터 빠졌었는데 그죠? 6개월권 동안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고점이 작년 6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300에서 2,300까지 1,000포인트가 1년 내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제 지치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20년 코로나 그 공포스러운 국면에 시장이 급하게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저한테 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19년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1430까지 가는 폭락장이 있었지만 근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에 처음 겪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나 계좌도 그렇고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고통스럽고 예,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실 건데 주식 시장은 어, 항상 모든 자산 가격은 투자를 할 때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선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투자의 본질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 단기 투자가 맞느냐 장기 투자가 맞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싸게 거래되면 사는 거고요 비싸면 파는 거다라고 제가 적어놨었는데요 쌀 때 단기 투자로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쌀 때 사서 길게 먹어야 되고 근데 비쌀 때 사면서 나는 장기 투자로 갈 거야 그 비쌀 때 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들어오고 가격이 또 디스카운트 되는 국면을 지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파는 게 맞다라고 그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그 챕터에서 그런 결론을 말씀드렸었는데 GDP 기준으로 김영희 교수님이 그 코로나 위기 때도 우리나라 적정 주가 지수는 2,700, 600에서 한 70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년 사이에 이익도 많이 늘고 그죠? 경제가 더욱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탄탄해지고 그런 걸 보면 여전히 뭐 지금은 한 2,850? 그 정도 이제 기준점이라고 보면 2,800이라고 봅시다. 2,800이라고 보면 그러면 2,800에서 플러스 3,300 갔으니까 플러스 5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약간은 이제 그 비싸게 거래됐던 오버슈팅이었다면 떨어질 때 2,800에서 500포인트만큼 다시 빼주면 2,3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싼 영역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예, 버티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이미 지났잖아요. 1년 동안 고통스러운 1000포인트 조정을 이제 다 겪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제가 어디 방송에서 나가던 뭐 얘기를 하겠지만 1분기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리세션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미국 GDP 기준으로. 그리고 EQ도 또 GDP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예상을 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리세션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고 거기에 따라서 페드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정책도 이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자기는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다 감안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이 공포 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오늘도 어제도 시장은 빠졌는데 환율이 1290원대로 내려앉았었는데 오늘도 지금 1292원이네요. 예, 어제보다 6원 빠져서 1292원.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정부 원화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 10조를 투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화값이 장중에 이제 1303원 7원까지 갔죠.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이제 기록한 거고요.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화값 하락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일 1,300원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원화값 방어에도 성과를 못 내고 과도한 외환 보유액 사용으로 국가 신인도도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라고 하고요.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2년 1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기획재정부와 하는 등 외환당국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순매도한 외환거래 금액은 83억 1,100만 달러에 달한다. 한 10조 팔았네요.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에 71억 4,200만 달러보다도 11억 6,900만 달러가 더 늘어났다. 통상 달러당 원화값은 시중은행 거래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외환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락세가 심해지면 당국이 외환 보유액을 사용해서 달러를 사거나 팔아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올해 들어서는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서 원화값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달러당 원화값은 1,200원에 이어서 1,300원까지 붕괴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화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대폭 사용하며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한 축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환 위기 때 IMF 때 워낙 이제 외환 보유고가 그때 뭐 270억 달러 정도 있었었나요? 너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 인출에 그냥 이제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디폴트 선언 직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중요한데 지금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5월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4,477억 1천만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이 4,493억 달러였고요. 전월 대비 이제 15억 9천만 달러 줄었죠. 이 기간 동안 외환 보유액의 감소액이 한 석 달 동안 140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외환 보유액이 이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외환 보유액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넉 달간 38억 4천만 달러 줄어든 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때 2015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도 우리나라 환율이 1250원을 살짝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발 위기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등등 그리고 페드가 그때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2015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막 요동을 쳤을 때였었고요.
이후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4,692억 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네요. 4,69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조 정도 됩니다. 550조 정도의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외환 보유액에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뭐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금도 있고 미국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경고음이 울리고 뭐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가 또 뭐 쭉 나오고 있는데요. IMF 당시 얘기가 나오네요.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그리고 시중 통화량 M2의 5% 유동 매체의 유동 매체의 30%, 외국인 증권 및 기타 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에서 150% 수준을 적정 외환 보유액으로 산출한다. IMF가 이제 요구하는 적정한 외환 보유액을 산출할 때 연간 수출액의 5%뭐 방금 쭉 읽어드렸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의 비중은 98.9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가라앉았다. 적정 보유액 비중은 2020년대 98.97%로 처음 100%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에 재차 역대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IMF가 요구한 수준보다는 지금 살짝 밑돈다 뭐 요 얘기죠.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 비중은 2000년만 해도 114.27%에 달했지만 2018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데다가 북한 등 지정학적 현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을 넉넉히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고 했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국민연금의 선물한 매도 환해치 소식이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중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비중은 각각 26.8%와 7.1%인데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지자 달러 매수에 큰손으로 자리 잡아 원화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IMF가 요구하는 이 적정 외환 보유에 요 얘기도 좀 얘기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550조 정도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일경제에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보다 덜 잃었다. 단타 2040 남자 수익률이 최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기사입니다. 예. 상반기 개인 수익률 비교를 해보니까요. 테슬라 여파로 서학개미가 지금 마이너스 25%, 국내 주식 산 동학개미는 마이너스 19%. 예, 요걸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잦은 매매에 의미하는 회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2배나 많고요. 회전율 낮은 70대 이상 여성이 수익률 마이너스 14.5%로 가장 선방을 했다. 2020년 코로나 직후에 급등장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기사가 한번 있었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익이 제일 안 좋았던 분이 20대 남성이었고 수익이 제일 좋았던 그룹이 30대 여성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왜 여성들이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연령별, 성별, 상반기 주식 투자 수익률 및 회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남자는 20.9% 수익률, 여자는 마이너스 19.8%. 네, 회전율이 남성이 202.3, 여성이 109.3,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대는 회전율이 34.3이고요. 여성은 26.8.
굉장히 낮죠. 왜 이렇게 낮겠습니까? 부모들이 우리 애들한테 그냥 10년, 20년 묻어줄 주식으로 그냥 사주 종목은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늘 물어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10대들은 본인들이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한테 주식을 사준 거겠죠. 그래서 평균 30.8%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대로 넘어오면 남성 회전율이 265%, 30대 남성도 264%, 40대 남성도 226%인 반면에 20대 여성분은 91%, 30대 116%, 40대 여성도 123%. 그리고 이제 60대, 70대로 가면 60대 남성분이 155, 여성분은 90, 70대 이상은 남성이 80, 여성이 49.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10대가 남성이 19.7, 여성이 19.5. 왜냐하면 부모들이 남성, 여성 차별해서 뭐 종목을 달리 사주지는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19.7, 뭐 19.5, 뭐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는 수가 있고요. 20대, 30대, 40대에서도 수익률은 뭐 비슷하게 20에서 21% 비슷한데 남성보다는 여성 손실률이 1% 정도 높은 이유가 그만큼 매매를 덜 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60대로 가면 남성이 19.5 마이너스, 여성이 17.6으로 뚝 떨어지는데 남성도 155% 회전율이 평균보다 뚝 떨어지고요. 여성분도 90.8. 결국은 이제 매매를 덜 해서 수익률이 손실이 한 2% 정도 더 낮게 나오고요. 70대 이상분은 남성이 회전율이 80, 여성이 49.7이다 보니까 남성이 마이너스 16, 여성분이 마이너스 14.5 이렇게 굉장히 이제 회전율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식을 파는 분들의 그 심리나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아서 좀 뭐 손실이 날 때는 손절을 해서 더 추가하는 하락하는 걸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파셨을 거고 또 수익이 날 때는 5%라도 10%라도 먹은 거 있을 때 팔아야지 하면서 또 파셨을 거고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보면 올라갈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올라오는 장에서도 결국은 회전율이 높았던 사람이 수익이 안 좋았고요. 떨어질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질 때 딱딱 팔아서 더 빠지면 사야지. 이런 매매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을 안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학개미 수익률하고 성학개미 수익률에서 요 밑에 표가 동학개미 마이너스 19.6% 1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기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 1등, 네이버 2등,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코덱스 레버리지 뭐 쭉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투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돼 있고 테슬라는 1등부터가 이제 테슬라가 1등이고 2등이 TQQQ. 이게 좀 아쉽네요. TQQQ만 아니었으면 서학개미 수익률도 이만큼 나쁘지는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SOXL 반도체 지수가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스파이, QQQ, 불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원화 표시로 그 감안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 주식의 마이너스 24.9%지만 지금 장에 원화로 환산을 하면 수익률이 거의 19.6%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5, 6월 급락장에 홀로 급반등한 중국 증시 막차 잘못하면 물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낙폭의 거의 60%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꽤 많이 이제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면서 2018년 이제 10월, 11월, 12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S&P 500이 20% 하락할 때 11월, 12월 달에 우리랑 중국이 먼저 반등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번에는 중국만 가고 우리가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강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이제 봉쇄가 풀리고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돼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부실 위험 등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허약한 상황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어,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려서 중국 주식을 팔아치우기 바빴던 외국인들도 지난달 3개월여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주식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중국의 신용잔고 규모는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1조 4,665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283조 원으로 한 달 만에 6조 3,200억이 늘어났네요. 중국의 잔고 규모가 얼마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283조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17조까지 이제 쭉 뚝 떨어졌고요. 25조가 넘었다가 미국이 이제 지금 한 800조, 700조, 800조 정도 된대죠. 900조. 네, 환율이 높아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조 줄어서 900조가 지금 이제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신용을 많이 씁니다. 전 세계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이렇게 투자하는 레버리지가 그냥 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봉쇄로 급락했던 중국 증시가 이제 대반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 당국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자 IT 기업 주가가 폭락했고 중국 부동산 기업 이제 헝다 채무 위기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됐었죠. 올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국 본토로 유입되면서 중국 대도시가 순차적으로 봉쇄에 들어갔었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상해 지수가 1월에서 4월 사이에 16% 넘게 빠졌었는데 4월 말에는 상해 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3천선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거듭된 주가 하락에 좌절한 투자자로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세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홍콩 자산운용사 PAG 그룹 웨이젠산 대표가 날선 비판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5월부터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2개월간 상해 지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3,047에서 3,400까지 11.9%나 지금 올랐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10.1% 이제 하락을 했고 미국 S&P 500과 유럽 스탁 지수도 7.5에서 6.7% 빠진 거랑 이제 대조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쭉 나오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놓은 1년의 경기 부양책이 증시 반등에 불씨를 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서 중국 당국은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대출 우대 금리를 5년물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했었죠. 그죠? 한편 자동차 구매세를 인하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부양 의지를 드러냈었죠. 그동안의 탄압의 대상이었던 빅테크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메시지를 막 내놓고 지금 그랬습니다. 한투증권의 이동현 연구원이 중국은 작년 말부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4월까지는 실질 액션 플랜이 부족했고 5월 이후 정책이 구체화된 데다가 고용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빅테크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증시가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중순 발표된 중국의 지금 5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각각 0.7% 플러스 마이너스 6.7 그리고 플러스 6.2%를 기록하면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중국 경제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극도의 부진에 빠진 가운데 중국 증시가 나홀로 반등을 하자 투자자들의 눈길은 자연히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규 펀드 설정이 지금 얼마 이렇게 쭉 늘어난 거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고요. 어, 실제로 상하이시는 전면 봉쇄가 해제된 6월 1일 이후에도 감염자가 나온 건물이나 지역을 부분 봉쇄하는 조치를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격리 기간을 이제 대폭 줄였죠. 21일에서 뭐 7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 줄였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어쨌든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시장화 개혁 이후에 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것은 팬데믹 사태를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서 4월 중국 부동산 신규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6.3%나 줄었고 부동산 투자는 2.7% 이제 감소했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9개월간 신용등급이 내려간 중국 부동산 개발사는 91곳으로 과거 10년간 이뤄진 강등 조치 건수 56건을 훌쩍 뛰어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6월 주요국 증시 수익률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29일 기준이고요. 한국 코스피가 11.5%, 어제 더 빠졌기 때문에 13%가 넘었고요. 대만도 11% 정도 빠졌고요. 중국이 5.5, 홍콩이 2.7%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1.7%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 외국인의 중국 주식 순매수 추이도 표에 나오고 있죠. 네, 305억 2천만 위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은 2001년, 2년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그 말 그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 닷컴 기업들 주가가 박살이 나고 그때도 이제 중국과 국내 주식이 처음에는 동반 하락을 했다가 미국이 계속 하락을 2002년까지 이어가는 가운데 2001년부터 우리 시장이 그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의 모세가 하고요. 9.11 테러 이후에 500이 뭡니까? 450에서 뭐 940까지 갔었죠. 그런 470이었나요? 그렇게 갔었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죠. 중국의 시대가. 그래서 제가 뭐 작년 3프로 TV 나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속 뭐 미국 장만 가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년 단위로 끊어 보면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 그죠? 중국이 주도하는 장이었었고 90년부터 99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초까지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장이었고 아시아는 굉장히 빌빌거렸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부터 199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해였죠? 네, 아시아 에이지안 버블 피리어드라고 해서 그때 일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죠? 엄청난 아시아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뭐 우리나라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집값이 10배나 뛰고요. 그런 국면이었었고요.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또 아시아의 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긴 맥락에서 이제 중국 증시의 반등인 건지. 근데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독재로 가면 저는 그 독재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예 꽃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네, 거기에 뭐가 맞을지는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계속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어떤 큰 패러다임 변화와 트렌드가 생기는지
어, 계속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신문인데요. K뱅크가 코스피 상장 나선다라고 되어 있고요. 몸값이 최대 8조. 올해 가장 큰 대어가 이제 상장하는 거죠. K뱅크가 국내 1호입니다. 1호. 그 카카오뱅크는 2호고요. 1호 그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한 지 6년 6개월 만에 고요.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다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시티증권, JP모간이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금 최대 주주는 누구냐면요. BC카드가 지분 3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 승인이 이루어진 후 청약 절차에 돌입해서 11월 정도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며 투자처로 자원 수출국을 눈여겨보자라고 하면서 주요국의 곡물과 에너지 자급률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서 저는 이 표가 중요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곡물하고 에너지 자급률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가 24.1%, 곡물 자급률은요. 쌀은 남아 돌지만 나머지 우리가 수입하는 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자급률이 24%밖에 안 되고요. 에너지 자급률은 18.3%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에너지 자급률이 18%나 돼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어떠냐면요. 미국이 곡물 수출국이잖아요. 중국한테 대두 너네 수입을 늘려라, 옥수수 수입 늘려라 하듯이 미국이 곡물 자급률이 120%, 남은 20%는 다 수출한다는 거죠. 뭐 미국도 남미로부터 또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이 있다 보니까 20%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수출하겠죠. 그리고 에너지 자급률이 부럽습니다. 90.8%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산유량 기준으로 일일 산유량 기준으로 1등이라고 했잖아요. 일일 1,30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그래서 90.8%고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이제 자급률이 높은 나라가 호주네요. 289.3, 292%로 예, 곡물도 남아도고 에너지도 남아들고 예, 뭐 곡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호주산 그 와규 이런 것도 잠깐만 호주산 와규가 호주산인가요? 일본산인가요? 예. 와규라는 종류를 이제 호주에서 키우면 호주산 와규가 되죠. 호주산 그 수입육도 많이 먹고 철강도 그저 많이 수출하고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전부 다 100%가 넘고 인구가 좀 적으니까 러시아 역시 에너지 곡물 자급률이 훌러덩 다 150%, 180% 가까이 되고 인도네시아 다 넘네요. 중국이 보니까 곡물 자급률이 거의 100% 조금 안 되고 에너지 자급률은 한 90 정도로 90이 안 되고 한 85 정도 되나 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홍콩이 삼중고에 실험을 하고 있다. 시진핑은 허울뿐인 일국 양제 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오랜만에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때문에 오후에 35후에 전용 고속 열차편으로 홍콩 웨스트 카오룽역에 도착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된 후 사실상 통합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국 양제는 강력한 생명력을 증명했다라고 밝혔고요. 시 주석이 중국 본토를 벗어난 것은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 주석이 고속철 타고 5년 만에 이제 홍콩을 방문을 했고요. 홍콩 보안법 시행 후에 지금 200명을 체포를 했고 학교에서는 공산당 비판 도서 전부 퇴출시켜 버렸다 그랬죠. 홍콩인들은 반환 때처럼 미래가 불안하다. 향후 50년간 변함없을 것이란 덩샤오핑의 약속이 파기됐다라고 합니다. 홍콩 반환 후 지금 홍콩의 25년간 변화에서 인구가 1997년도에는 인구가 648만 명,
65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19년도에는 752만 명까지 늘어났었네요. 거의 100만 명이 늘었었는데 20년, 21년도에 지금 739만 4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총생산도 궁금하죠. 97년도에는 1774억 달러였었는데요. 어, 지금은 3679억 달러네요. 이걸 나누기 이제 750만 하면 1인당 국민 소득도 나오겠죠. 예. 아무튼 뭐 좀 가서 자화자찬을 했지만 홍콩은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 반중 시위로 번지자 직접 개입을 하고 2020년 전인대회라고 하죠. 전국인민대회에서 우리나라 국회 같은 그런 건데 전인대회를 통해서 반중 인물을 감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200명 넘게 이제 체포를 하고 비판적인 도서 퇴출시키고 1989년 중국 천안문 광장 학살을 추모하는 박물관은 문을 또 닫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홍콩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네, 기분 좋은 7월의 첫 시작일이고, 그동안 비가 엄청나게 어제까지 왔었는데, 오늘은, 뭉게구름 속에서 햇살이, 아주 환하게 창을 비추고 있는 걸 보니까, 예, 주식 시장에도 올 하반기에는 저렇게, 화창한 햇살이, 깃드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